여러분, 가슴속에 평생을 두고 지우지 못한 이름 하나쯤 품고 계시지 않나요? 원망하고 또 원망해서 차라리 잊어버리는 게 약이라며 스스로를 속여온 그런 이름 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의 가장 찬란했던 봄날에 나를 가장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었던 한 남자와 50년의 세월을 돌아 마주하게 된 기적 같은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자야, 내가 행복해질 수만 있다면 나는 평생 너에게 나쁜 놈으로 기억되어도 좋다. 그가 왜 그런 잔인한 선택을 했어야만 했는지, 그리고 백발이 된 우리가 어떻게 서로의 손을 다시 잡게 되었는지, 그 눈물겨운 여정을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는 외로운 길을 걸어온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1978년 그 싱그럽던 보랏빛 기억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세월이 흐르고 강산이 몇 번이나 변했지만 아직도 코끝을 스치는 풋풋한 풀내음을 맡으면 그날의 교정이 떠오릅니다. 1978년 청춘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참으로 겁이 없었습니다. 당시 저는 문예창작과 2학년이었습니다. 흰 칼라가 달린 남색 원피스를 즐겨 입고 품에는 늘 헤르만 헤세의 시집을 안고 살던 문학소녀였죠. 그리고 그 사람 정우 씨는 공대생이었습니다. 투박한 체크무늬 셔츠 소매를 걷어붙이고 도서관 앞 벤치에서 늘 무언가를 골똘히 적고 있던 뒷모습이 참 듬직했던 청년이었지요. 우리의 첫 만남은 학교 뒷산에 제비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던 날이었습니다. 제가 시집 사이에 끼워 넣을 꽃을 찾다가 발을 헛디뎠을 때 커다랗고 거친 손 하나가 제 팔을 낚아챘습니다. 조심해요. 꽃보다 사람이 먼저지. 그게 정우 씨와의 첫마디였습니다. 고개를 들어 마주본 그의 눈동자에는 봄볕보다 더 따스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가난한 고학생이었던 정우 씨는 데이트 비용이 없어 늘 저와 함께 학교 앞 분식집에서 라면 한 그릇을 나누어 먹었지만 그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을 선물하듯 라면 속의 계란 반쪽을 제 그릇에 밀어 넣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늘 짧고 시련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이지요. 평온하던 제 집안에 날벼락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우리 가족은 길거리에 나앉을 처지가 된 것입니다. 매일 밤 대문을 두드리는 빚쟁이들의 고함 소리에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우 씨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도 힘들게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정우 씨는 제 얼굴에 드리워진 그늘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영자야, 무슨 일이지? 너 요즘 웃음소리가 예전 같지 않아. 저는 그의 가슴에 기대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우 씨는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의 거친 손등 위로 제 눈물이 툭툭 떨어졌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내 인생의 마지막 안식처라는 것을요. 그런데 그날 이후 정우 씨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같이 저를 기다리던 교정 벤치에는 먼지만 쌓여갔고 어렵게 연락이 닿아도 그는 바쁘다는 핑계로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제 불안감은 안개처럼 피어올랐습니다. 혹시 이 사람도 우리 집 형편을 알고 나를 떠나려는 걸까?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어느 목요일 오후 정우 씨가 저를 학교 뒤편 인적 드문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평소답지 않게 말쑥한 양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생경하기만 했습니다. 영자야, 나 유학 가기로 했다. 재벌집 외동딸이랑 결혼해서 미국으로 떠나기로 했어.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고막을 찢는 날카로운 파편 같았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알던 정우 씨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정우 씨? 우리 약속했잖아요. 같이 이겨내기로 했잖아요. 약속? 그건 형편이 좋을 때나 하는 소리지. 나도 이제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 내 집안 꼴을 봐. 내가 너까지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아? 미안하지만 내 앞길이 더 중요해. 그는 주머니에서 돈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툭 던졌습니다. 이건 그동안의 정이다. 부모님 빚 갚는데 보태 쓰든가 해. 다신 연락하지 마라.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툭하고 끊어지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그날 제가 카페 바닥에 떨어뜨린 보랏빛 제비꽃은 누군가의 발길에 지식여져 형체를 알 수 없게 변해버렸습니다. 그것이 제가 기억하는 우리 사랑의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배신자, 기회주의자. 저는 50년 동안 그 이름을 그렇게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실은 언제나 우리가 보는 것 너머에 숨어 있었습니다. 정우 씨가 던져준 그 돈 봉투. 저는 그 봉투를 갈갈이 찢어 발기고 싶었지만 병상에 누워 계신 아버지와 어린 동생들을 보며 차마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존심보다 무서운 게 배고픔이고 사랑보다 지독한 게 가난이더군요. 저는 그 피 같은 돈으로 집안의 급한 불을 끄고 그를 향한 사랑을 증오로 바꾸어 가슴 가장 깊은 곳에 가두었습니다. 그래, 나를 버리고 그 잘난 부잣집 딸이랑 유학을 가서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보자. 저는 그를 잊기 위해, 아니, 그에게 복수하듯 저를 극진히 아껴주던 지금의 남편과 서둘러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제게 따뜻한 밥을 먹여주고 기댈 어깨를 내어주었지만 제 가슴 한쪽에는 늘 메워지지 않는 서늘한 구멍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끔 밤바람이 불어오면 그 구멍으로 정우라는 이름에 찬 바람이 들이쳐 자다가도 가슴을 부여잡고 일어나 앉곤 했지요.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사업을 시작했지만 세상 일이 어디 마음먹은 대로만 되던가요? 1990년대 초 남편의 사업이 큰 사기를 당해 다시 한번 우리 집안은 벼랑 끝에 섰습니다. 압류 딱지가 붙고 남편은 충격으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실려갔죠. 하늘도 무심하시지. 나한테 왜 자꾸 이러시나? 병원 복도에서 쪼그려 앉아 울고 있을 때였습니다. 담당 간호사가 다가와 제게 믿기지 않는 말을 건넸습니다. 환자 보호자님, 누군가 병원비 전액을 수납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약봉투랑 같이 남겨두신 메모입니다. 메모에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영자야, 절대 무너지지 마라. 너는 꼭 행복해야 한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제 심장은 그 필체를 단박에 알아봤습니다. 투박하지만 힘있는 글씨, 정우 씨의 필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 사람이 그럴 리 없어. 그는 지금쯤 미국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을 텐데 왜 나를 도와? 이건 동정이야 아니면 죄책감 때문인가? 저는 고마움보다 화가 치밀었습니다. 나를 그렇게 버려놓고 이제 와서 선심을 쓰는 그가 더 가증스럽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그 뒤로도 기적 같은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체가 부도 위기에 처할 때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투자자가 나타나 길을 터주었고 아이들이 등록금 문제로 고민할 때면 이름 모를 장학재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0년 동안 나를 배신했다고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내가 가장 힘들 때마다 내 곁에 그림자처럼 머물고 있었다면 여러분은 그를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가 보낸 돈들이 그저 유학 가서 벌어온 쉬운 돈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가혹하고 또 숭고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서 마주하게 될 그 남자의 진짜 정체를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도 저처럼 가슴을 치며 통곡하게 되실 겁니다.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한 남자의 지독한 순애보, 그 진실의 문이 곧 열립니다. 그렇게 저는 정우 씨를 원망하면서도 그의 도움이라고 믿었던 것들 덕분에 평탄한 중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작년 겨울 제 곁을 30년 넘게 지켜주던 남편이 노안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은 고요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사느라 바빴고 저는 혼자 남아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허망한 인생을 되새기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상복을 입은 저만큼이나 나이든 한 여인이 절뚝거리며 빈소로 들어왔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매는 묘하게 누군가를 닮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 절을 한 뒤 품속에서 빛바랜 비단 보자기를 하나 꺼내 놓았습니다. 형님, 아니, 영자 언니 되시죠? 우리 오빠가, 정우 오빠가 죽기 전까지 꼭 언니한테 전해달라고 신신당부한 겁니다. 정우 씨가 죽었다니요? 배신자라며 평생 호의호식할 거라며 저주했던 그 남자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에 제 세상은 일순간 멈춰버렸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낡은 일기장 5권과 수천 장의 영수증, 그리고 붙이지 못한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의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1978년 그 비 내리던 목요일의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자야, 오늘 너에게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주었다. 내 아버지를 살리고 내 동생들을 공부시키려면 나는 이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나를 미워할수록 내 삶은 더 단단해지겠지. 그걸로 되었다. 나는 오늘부터 사람이기를 포기하고 오직 너를 위한 그림자로 살기로 했다. 일기장 속의 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시리고 아팠습니다. 정우 씨는 미국 유학을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던 제 아버지를 대신해 자신의 인생을 담보로 잡혔던 것이었습니다. 1979년 8월 사우디아라비아. 낮 기온이 50도를 웃도는 이 지옥 같은 모래바람 속에서 나는 영자 내 이름을 부르며 버틴다. 내 아버지가 진 빚을 다 갚으려면 여기서 5년은 더 굴러야 한다고 하네. 너는 지금쯤 예쁜 옷을 입고 대학 졸업반이 되었겠지? 내가 보낸 돈이 내 학비가 되고 내 동생들의 쌀값이 된다는 생각을 하면 나는 이 뜨거운 모래도 설탕처럼 달게 느껴진다. 그는 건설 현장에서 손가락이 으스러지도록 일했습니다. 남들 다 쉬는 시간에도 초과 근무를 자청하며 번 돈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그 돈은 정우 씨의 이름이 아닌 익명의 독지가 혹은 제 남편의 투자금이라는 가짜 이름표를 달고 제 삶을 지탱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기장 곳곳에는 잉크 대신 눈물 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영자야, 내가 나를 배신자라고 욕하며 지금의 남편과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날 밤 나는 사막 한가운데서 꺼이꺼이 울었다. 너무 기뻐서 울었고 너무 아파서 울었다. 내가 나를 기다리지 않아서 다행이다. 나 같은 놈을 기다리느라 내 청춘을 썩히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 나를 마음껏 미워해라. 미움은 사랑보다 힘이 세니
그 미움으로 너는 더 꿋꿋하게 살아가겠지.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방바닥에 쓰러져 통곡했습니다. 정우 씨,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왜 그랬어? 왜 혼자 그 짐을 다 짊어졌어? 제가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평온한 주말을 보낼 때 그는 어두운 공사 현장에서 차가운 시장 바닥에서 제 인생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자신의 온몸을 갈아넣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오직 영자라는 이름 석자를 위해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우 씨의 여동생이 건넨 그 유품이라는 말에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덧붙인 말 한마디가 제 멈춰버린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언니, 사실 우리 오빠 아직 안 죽었어요. 작년에 큰 수술을 받고 고비는 넘겼는데 자기가 언니 앞에 나타나면 언니 마음만 더 아프게 한다고 죽었다고 전해달라며 유언 같은 이 일기장을 맡긴 거였어요. 하지만 제가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서요. 저는 그 길로 여동생이 일러준 남해의 작은 어촌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제 손은 바들바들 떨렸고 입술은 바짝 말라붙었습니다. 50년입니다. 강산이 5번 변하고 싱그럽던 청춘의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팬 세월입니다. 마을 어귀 작은 마당이 딸린 오두막 평상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굽은 등, 하얗게 센 머리카락. 하지만 먼 바다를 바라보는 그 눈매만큼은 제가 사랑했던 24살의 그 청년 그대로였습니다. 제가 그의 앞에 섰을 때 그는 마치 꿈을 꾸는 듯 멍하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자, 니니가 여긴 어떻게? 저는 대답 대신 그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사막의 모래바람과 세월의 풍파를 견뎌온 그 손은 나뭇가지처럼 말라 있었지만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가방 속에서 소중히 챙겨온 것을 꺼냈습니다. 50년 전 그 카페 바닥에서 주워 고이 말려두었던 이제는 바스라질 듯 낡은 보랏빛 제비꽃 아파였습니다. 정우 씨,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요. 나를 위해 악역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이제는 짐 내려놓고 내 옆에서 쉬어요. 정우 씨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50년 동안 가슴속에 가둬두었던 그 뜨거운 눈물이 제 손등을 적셨습니다. 노을이 지는 남해 바다를 배경으로 백발의 두 노인은 아이처럼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한참을 울고 웃었습니다. 이제 정우 씨와 저는 남해의 그 작은 집에서 함께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정우 씨가 정성껏 내린 차를 마시고 저녁이면 함께 바닷가를 거닐며 못다한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50년의 공백은 길었지만 우리가 서로를 향해 품었던 마음의 깊이에 비하면 찰나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내 곁에 두는 것만이 사랑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나를 지우는 것일까요? 정우 씨는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장 지독한 배신 뒤에 가장 숭고한 희생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요. 혹시 여러분 곁에도 너무 미워서 쳐다보기도 싫은 누군가가 있나요? 그 미움의 뒤편에 당신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눈물겨운 진심이 숨겨져 있지는 않은지 오늘 한 번쯤은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응어리진 채 남겨진 이름은 누구인가요? 그 사람에게 전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이곳 댓글창에 마음껏 털어놔 주세요. 저희가 함께 들어드리고 위로해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따뜻한 난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기적 같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시오.